우주 뭐 이슈. 우주 뭐 이슈? 우주 뭐 이슈. 덕후들의 가슴을 뛰게 할 천문우주 찐 이슈를 가지고 투머치 토크하는 이과 감성 토크쇼 우주 뭐 이슈의 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이덕신입니다. 괜찮았나요? 멋있었습니다. 반해버렸습니다. 2020년을 뜨겁게 달군 천문우주계 찐 이슈, 화성 탐사와 고체 연료 로켓에 이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0초 안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3명의 물리학자, 3팀에게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을 보니까 2017년에 중력파 검증이 있었고 2019년에 물리적 우주론 그리고 외계 행성에 관한 거였잖아요. 근데 올해 블랙홀까지. 그래서 계속 천체 물리학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노벨 천문학상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너무 천문학에서 많이 받는 거야. 예. 그리고 사실 이 블랙홀이라는 분야가 과거에 직접적으로 블랙홀로 받은 적은 없기는 해요. 블랙홀 하면은 또 우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천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재밌는 덕후들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3분이 공동 수상을 했잖아요. 네. 이제 이론 물리학으로 받으신 분이 이제 로저 펜로즈 박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랑 같이 과거에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잘 정리하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수학적인 해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공로로 이번에 노벨상 수상을 했는데 논문이 나온 해가 1965년이에요. 오, 꽤 오래전이네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이 되지 않았었다가 이번에 거의 90을 바로 목전에 두고 받게 됐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또 18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특히 형님, 제가 또 조문도 못 갔는데 가시는 걸 보고 우리 펜로즈 형님도 빨리 드려야겠다. 그래서 아마 드린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펜로즈 박사님 뭘로 받으셨냐? 네. 이 특이점 정리라는 걸로 받으신 겁니다. 중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질량이 있는 물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점점 압축이 된다는 거죠. 중력 때문에. 아무리 압축하려고 해도 네.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압축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쵸. 에너지와 열, 빛이 나오거든요. 이것과 이제 수축하는 중력이 평형을 이루면 전력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된 상태가 이제 태양의 상태예요. 무한정 작아질 수는 없다. 그쵸. 왜냐하면 버티는 힘이 네, 있으니까.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딱 이루게 되면 이 상태로 꽤 오래 갑니다. 네. 태양인데 한 50억 년 정도 더 이 상태로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과학자들의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압축되는 힘이 더 강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밀어낸 힘을 무시하고 계속 한 점으로 모인다는 거고 네.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면 더 이상 크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부피가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한다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네. 부피가 0이 된다. 분모가 0이 된다. 그러면 밀도는? 무한대. 그렇죠. 분모가 0, 밀도가 무한대. 밀도가 무한대인 물질이 있습니까? 아니, 뭐 수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눈앞에 있다 이런 거는 불가능. 맞아요. 이게 특이점인가요? 밀도가 무한대인 물질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게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약간 판타지 소설 같잖아요. 맞아요. 진짜 같진 않아요. 특이점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게 일종의 물질의 종말 같은 느낌을 줬어요. 이걸 해결한 분이 바로 로저 펜로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에 명쾌한 답변을 내셨어요. 첫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 일단. 그다음에 둘째, 과거로부터 물질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과거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느냐를 통해서 네. 얘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물질이 충분히 수축하면 반드시 제한된 시간, 유한한 시간 안에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다. 유한한 시간이라는 말이 없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언젠가 뭐 1000억 년 후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언제 될지 이루어지지 모르는 않는다가 거고 되겠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증명한 방식이 되게 특이한데 미래에 만약에 특이점이 없다. 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수학적인 모순이 발생해요. 이 말은 뭐냐? 특이점은 있는 거예요. 약간 귀류법 같은 느낌. 그렇죠. 그 증명 과정이 수학적으로 우아한 방식의 증명이에요. 깔끔해. 또 위상 수학을 또 하셨기 때문에 수학적인 접근과 물리적인 접근을 같이 했던 대단한 분이시죠. 네, 그리고 어나더 레벨이네요.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블랙홀의 특이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는 인터스텔라 때문에 많이 알려진 사건의 지평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랑 상관없어져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순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외부로 영향을 못 줍니다.
이름도 사건의 지평선 혹은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 지평선을 넘어가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 어떤 이벤트들의 경계인 거예요. 그 안으로 네. 들어가면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은 바깥으로 전혀 네. 전달되지 않고 실제로는 영향을 아예 못 준다. 과학자들이 이 특이점을 해결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났는데 사건의 지평선 안에 특이점이 있고 네. 요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정리가 딱 돼버리니까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는 얘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편안해지는군요. 그러니까 속이 싹 내려가는 거죠. 아, 그럼 나머지 두 분인 라인하르트 겐첼과 앤드리아 게즈 네. 이 두 분은 어떤 공로로 받은 거죠? 화제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공로,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이 아닌 이제 음. 실험적인 입증을 한 거예요. 어.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굉장히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네. 계속. 근데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걸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 관측의 결과들을 사용해서 별의 움직임을 본 거예요. 어.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가운데 두고 네. 움직임의 이렇게, 형태들을 네. 봤더니 딱 수학적으로 계산했던 것과 같은 유형이 나온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초대질량 블랙홀이 음. 있구나라는 거를 두 팀이 각자 알아낸 거죠. 맞아요. 재밌는 건 이 두 분이 그 노벨상 받을 때 수상 근거가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 그 페노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상 근거에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의 노벨상 수상 근거에 블랙홀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 슈퍼매시브 컴팩트 오브젝트라고 돼 있어요. 네. 블랙홀은 아니네요. 네, 아주 질량이 크고 밀집되어 있는 어떠한 천체라는 거죠. 진짜 정확하게 네, 했네요. 네, 네. 이 정도 밀도가 있고 이 정도 규모의 어떤 그 별이라고 하면 이제 블랙홀인 건 알고 있지만 블랙홀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뭐 질량이 큰 작은 천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블랙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게 구멍이 아니라는 거, 네. 네, 천체라는 거. 네. 뭐 이번에 노벨상 받은 것도 그렇고,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애 중에 하나, 우리 은하 중심에도 있고, 네. 이게 바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얘는 얼마나 높기 때문에 초거대란 말이 붙을까요? 얘는 질량이 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 수십억 배. 어. 엄청나게 무거워지죠. 은하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많은 천체들이 돌고 있는데 누군가가 잡고 있지 않으면 얘네는 이렇게 어딘가를 중심으로 돌 수 없어요. 네. 누군가 얘를 잡고 있어야 돼. 아주 강한 중력이겠죠. 얘네가 도는 속도, 그 다음에 퍼져 있는 크기, 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얘네를 중력에서 잡고 있는 애가 얼마나 강한 힘으로 잡고 있는지가 나와요. 이걸 반대로 계산하면 얘의 무게가 나오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천체가 나온 거예요. 뭐겠어요? 블랙홀인 거예요. 아마도. 태양 질량이 410만 배. 태양 같은 애가 한 군데에 410만 개가 모여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 중심뿐만이 아니라 천여자리 은하단 쪽을 보면 거기 타원 은하가 하나 있어요. 메시아 카탈로그에서 87번째 은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M87 은하 여기에도 이제 블랙홀의 증거가 되는 무언가를 찾아낸 거죠. 태양 질량의 62억 배, 62억 배에서 65억 배 정도로 봐요. 이건 역시 억 배, 10억 배야. 410만 배도 지금 와 이랬는데 얘는 네. 62억 배, 65억 배. 거의 은하. 너무 크지 않나요? 질량이? 그렇죠. 너무 무겁죠. 엄청나게 무겁죠. 이런 애가 은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어. 신비하네요. 그러면 이제 항성 질량 블랙홀은 맥시멈 태양의 수십 배. 네. 근데 거대 질량 블랙홀은 이제 맥시멈으로 태양의 수십억 배잖아요. 그렇죠. 중간이 없어요. 맞아요. 극과 극이네요. 네. 맞아요. 태양 질량의 수만 배 애들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얘네가 없어. 놀랍게도 네. 작년 6월에 우리나라의 우종학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 최초로 중간 질량 블랙홀을 관측했습니다. 오, 네. 너무 자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로부터 2,80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태양 질량 1만 배의 블랙홀을 찾아냈어요. 딱 중간이네요. 네, 그렇죠. 또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중력파 관측했었던 라이고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태양 질량의 142배 정도 되는 또 블랙홀을 관측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미싱 링크까지 보였던 그런 부분을 하나씩 이제 네.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블랙홀은 크기가 없고 질량만 있는데 도대체 크기가 없는 물체를 어떻게 촬영한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크기가 없으면
크기가 없다는 거에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의 크기를 얘기하는 척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건의 지평선, 그래서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네. 그 지평선의 크기를 잰다든가 광자가 포획될 수 있는 그 빛의 입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반지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빛의 띠처럼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광자 포획 반지름을 재고서 이 내부는 안 보이니까 이 사이즈를 일종의 블랙홀의 영향권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블랙홀의 크기는 이 정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착 원반으로부터 나오는 빛, 이 빛을 중간에서 포획해버리는 거죠. 강착 원반이 만들어지는 이 형태가 그 슈라시 실트 반지름의 3배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합니다. 네. 근데 물질보다 빛은 훨씬 도망을 잘 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쪽에서도 도망을 쳐. 그래서 슈라시 실트 반지름의 2.6배 정도까지 얘가 존재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에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블랙홀을 한번 찍어보자. 이 이전까지는 사실 블랙홀이라는 이미지 다 가짜예요. 한번 진짜로 찍어보자. 방법이 없겠느냐? 전파망원경을 이용하자. 네. 전파망원경을 이용해야만이 아주 높은 분해능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 분해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가. 이거를 하려면 전파망원경의 이제 회절 간섭 현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만들어냈어요. 지구에 있는 전파망원경을 다 모아서 얘네가 동시에 똑같은 쪽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데이터를 처리하면 마치 지구만한 망원경이 무언가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와. 정밀도가 50만 분의 1입니다. 여기서 저기 뉴욕에 있는 분의 쿼터를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의 정밀도. 진짜 높은데요? 엄청 높죠. 그럼 이제 뭘 보느냐? 후보가 2개 있었습니다. 궁수자리 A별 쪽에 있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네. 그 다음에 아주 멀리 천회자리 은하단 쪽에 있는 블랙홀. 네. 지구에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뭘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이냐? 멀리 있는 애를 선택한 거죠. 오, 왜요? 왜냐면 일단 무거울수록 안정적이라서 우리가 볼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 가벼운 애들은 계속 움직여요. 아. 그리고 우리 은하 중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구 전체를 못 써요. 한쪽 반구 쪽에 있는 망원경을 못 쓰게 돼요. 그 각도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아주 멀리 있는 애는 지구 전체를 다 씁니다. 돌아가면서. 2019년 4월 10일 드디어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쪽에 있는 블랙홀을 본 거죠. I never believed that this black hole was as big as people said until we saw that. 정확하게 말하자면 블랙홀은 까맣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계면도 보이지 않을 거고 그래서 블랙홀이 아니라 블랙홀의 그림자를 관측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되죠. 맞아요. 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블랙홀의 각도나 도는 것, 도플러 빔 효과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들어내서 블랙홀을. 근데 얘가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찍은 거예요.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냈으니까. 네. 이건 실제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겁니다. 얘를 일부러 분해능을 떨어뜨려요. 뿌옇게 만들어. 왜냐? 우리의 한 개의 분해능이랑 비교해야 되거든. 그래서 뿌옇게 만들었더니 찍은 애랑 시뮬레이션해서 분해능을 안 좋게 만든 애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죠. 이거 재밌네. 재밌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저해상도의 사진으로 지금까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정현 씨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모공까지 보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봤었던 이분이랑 이분이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다른 사람 같잖아. 일부러 안경을 벗고 약간 이게 뿌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는 맞아, 거야. 맞아. 최근에 거대 질량 블랙홀 근처에 다른 별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럼 이제 이 별의 중력권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뽑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그냥 확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쭉 강창 원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길게 스파게티 뽑듯이 길게 쭉 뽑아지면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관측이 돼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이거를 조석 파괴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구 전체에 있는 망원경을 또 모았어요. 그래서 2억 1,500만 광년 떨어진 곳을 6개월 동안 관측해서 우리는 블랙홀이 면치기 하는 걸 본 거죠. 블랙홀이 면치기. 후루룩 하면 면이 막 튀잖아요. 네, 그걸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우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 정말 가장 흥미로운 천체네요. 그렇죠. 예. 그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인 닐 타이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블랙홀에 뛰어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우주에서 가장 멋지게 죽는 방법이다. 온몸이 네. 정말로 조각조각 원자 단위로 분해돼서 죽을 수 있는 곳이 블랙홀 말고 또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주에서 태어나서 우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우주의 일부예요.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정보가 소실되고 하나가 되느니 저는 좀 네. 재활용해서 아. 내 몸을 먹고 자라는 네. 다른 생물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적색 상추로. 딱 들어가는 걸 보면 내가 알고 있던 물리 법칙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이 발부터. 네. 이거를 빨리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유튜브 그 라이브를 하면서 빨려나가면 그쵸. 제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늘어나고 보면 있어요. 라이브를 키고 막 채팅하면서 네. 여러분 영원히 영생할 수도 있어 거기서. 그것도 5천 년이 멈춰 지났는데도 있어. 아직도 라이브를 하고 있어? 우주 뭐 이슈. 우주 뭐 이슈? 우주 뭐 이슈